생각보다 좀 강의실이 굉장히 커서 아마 좀 강의하고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자치분권과 언론이라는 주제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 지방자치 또는 분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저의 전공 분야인 언론의 입장에서 이 자치라는 문제, 분권이라는 문제, 지역이라는 문제를 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제가 좀 약간은 좀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즉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언론에 대한 고정관념, 자치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지 않는다면 저의 의견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자치라든가 분권이라든가 또는 지역 간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달성되기 어렵고 오히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어떤 불균형, 중앙집중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1시간, 2시간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좀 의견이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20, 30대들은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직장을 찾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의 40, 60대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성장한 곳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도봉구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서울의 그 시군구들 또는 인천, 부평, 부천 등 지역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모이신 분들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고향인 분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도봉구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서울 강북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세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타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이제 이 지역에 정착하신 건데 앞으로 도봉구를 떠날 계획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계시네. 예.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패턴,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지금의 20, 30대와 5, 60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르다라는 그 파라다임을 저는 이 지역 이동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은 이제 지역의 이동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게 지금 보면 이제 과거에 제 또래 되신 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하신 겁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또는 대도시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들이 있었냐 하면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도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주거촌을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다가 추석이나 설날 명절이 되면 대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소위 춘절이라는 그런 명절이 되면 대거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게 60년대, 70년대까지 진행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 도시화되는 비율, 즉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1950년대까지 도시에 사는 사람 비율은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농촌에서 골고루 흩어져 살았다라는 겁니다. 농어촌에. 그러다가 이제 60, 70년대, 80년대까지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도시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아예 국가 자체가 도시인 나라를 빼고는 대한민국처럼 도시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상승 곡선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뭐 뉴스 여러 군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비싸져서.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한국사에서는 이주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주의 시대는 지난 100여 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산업화만 진행된 게 아니라 일제시대 식민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고 자신들이 소작하던 농토를 빼앗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와이로, 멕시코로, 쿠바로 또 저 만주로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분단이 되면서 전쟁을 하고 분단이 되면서 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이주의 시대가 이제 끝났고 여러분들이나 다른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이동해서 행복하게 살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성전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 간다라는 거예요. 국내 여행 가고 펜션이 동일합니다. 자, 한편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빈곤층들은 크게 어떤 사람들이냐?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서 흔히 청년들 중에서 주거빈민층, 그래서 옥탑방에 살고 있고 월급은 100만 원, 150만 원 받는데 월세는 50만 원, 60만 원 내서 먹고 살기 힘든 청년들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가 서울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서울에 직장을 잡았는데 직장의 급료는 낮고 집세는 굉장히 높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잘 아시 쪽방촌에 있는 이런 노인층들 거의 대부분 지방에서 상경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결국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갈 고향도 없고 고향에는 남은 것도 없고 서울에서 예상했던 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쪽방촌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은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주의 시대, 딴 지역으로 가서 이민 가서 이사 가서 더 잘 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요즘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이 살기 굉장히 어렵다고 뭐 헬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 가겠다라는 겁니다. 더 살기 좋은 나라 없습니다. 가면 남의 나라고 말도 안 통하고 텃세는 더욱더 심하고 일자리는 많이 있을지 몰라도 고임금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조금 돈을 좀 벌고 잘 사는 거 싶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영국에서 메이 총리가 이번에 다시 선거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영국 사람들은 영국이 주도하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주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민자들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주의 시대가 결국은 정착의 시대로 이제 한국 사회에도 정착이 된.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 누구나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지역으로 이사 갈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쪽으로 가봤자 경쟁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부모와 자식 간 거리, 이건 뭐냐면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설문조사를 한 거 있는데 너가 지금 엄마랑 따로 살고 있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엄마랑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를 물어봅니다. 물어볼 의도는 부모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인들에게. 뭐 아버지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엄마를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놀랍게도 평균 거리가 29km, 30km. 서울의 도봉구에서 저쪽 영등포까지 가면 한 30km 정도 될 겁니다. 미국이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지만 실질적으로 각 주별로 보니까 좀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한 60km 정도 부모랑 떨어져서 살고
이 좀 좁은 밀집된 지역은 한 20k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평균치가 대부분 거의 70% 정도가, 60% 정도가 대부분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즉,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다라는 거.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멀리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미국 사람들 하면 뭐 짐 싸고 이동하고 뭐 막 비행기 타고 멀리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 부모 자식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뭐 크리스마스나 또는 추수감사절 때나 좀 만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거의 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랑 같이. 자, 그 다음에, 나 이건 이제 미국 뭐 얘기하기만 그래서, 유럽 얘기도 좀 같이 해야지 이게 좀 보편적이고 세계적이다라는 걸 좀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데이터 지도를 그렸습니다. 잉글랜드의 지도만 가지고 제가 표시된 지도를 찾아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잉글랜드는 우리 남한보다 조금 넓습니다. 그리고 남한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되는데, 잉글랜드는 12만 제곱킬로미터 됩니다. 인구는 한 5,200만, 300만 정도 되니까 우리랑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프로 축구팀입니다. 프로 축구팀. 영국에는 프로 축구팀이 몇 개 있고 리그가 몇 개 있습니까? 영국에는 프로 축구팀의 리그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우리 손흥민 선수가 가 있는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그래서 이 8개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8개 팀에서 제일 못하는 팀, 성적이 나쁜 팀 2팀은 그 다음 리그로 강등되고 거기서 잘하는 팀은 올라가고 나머지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개가 되니까 수백 개가 되는 거죠. 이게 영국 전역에 다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포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골고루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각 마을마다 웬만한 좀 큰 동네면 프로축구팀이 있어요. 우리 기성용 선수가 살고 있는 뛰고 있는 수완지 시티라는 팀이 있습니다. 수완지 시티는 제가 살고 있는 충남 아산시보다 인구가 적은 동네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구팀을 운영합니다. 그 축구팀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사회에서 그 축구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 살면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각각 독립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기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전통이 매우 약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지방자치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매우 훌륭한 지방자치의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고려 왕조, 특히 조선 왕조에서는 철저한 중앙 집권 국가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권을 쥐고 전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군현에 왕이 지명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을 다스리게.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 하면 조선시대에는 상피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상피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수업 때 아직 자치 역사 공부하는. 상피제라는 건 무엇이냐? 왕이 조선 왕조에서는 특정 지역의 관리를 파견할 때, 예를 들면 군수, 현감을 파견할 때 그 지역 출신은 못 가게 했습니다. 그 지역 출신은 못 가게 했어요. 연고가 있으면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출신이거나 자기가 부모가 그 지역 출신이거나 또는 친인척들이 그 지역에 많이 몰려 있으면 너는 그럼 그쪽에는 가지 마. 연고가 없는 곳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건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수령, 그 지역의 군수, 그 다음에 향리는 그 지역에서 토착 관리, 그 다음에 사림은 그 지역의 선비 여론 주도층. 이 세 그룹이 합심을 해서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면서 지역을 운영하는 겁니다. 수령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수령이 일을 잘못하면 사림에서 수령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즉 왕이 임명한 외부 사람이 와서 정권을 휘두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밸런스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상피제처럼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보내면 이 사림과 수령이 짝짝꿍이 되면 지역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제도고 청렴한 제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 전통적인 분권, 지방 분권 체제가 조선시대 후기에 붕괴가 됩니다. 붕괴되는 이유는 이 수령의 힘을, 이 수령의 횡포를 향리나 사림들이 통제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춘향전이 상징, 춘향전에서 나오는 변학도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에 부패한 중앙 정권을 의미합니다. 부패한 중앙 관료, 지방에 파견된 중앙 관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부패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암행어사라는 거 아시죠? 과거에 무슨 드라마 같은 데도만. 이 암행어사는 무엇이냐? 지금의 무슨 감찰관 같은 건데 이게 왜 필요했냐 하면 이게 이 수령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중앙에서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수령을 통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원급제한 이도령이 내려가서 변학도를 처단하는, 이런 그 장치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그만큼 자치가 붕괴되면서 부정부패가 심했고 결국 국가의 힘이 쇠퇴되고 그래서 조선 왕조 후기에 나라를 그냥 일본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싸우지도 않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침략을 한 것도 아니고 하위 문서를 써서 국가 간의 조약을 맺어서 을사보 조약하고 그다음에 경술국치를 거쳐서 평화적으로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 당신 가지죠 하는 그 꼴이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그런 한인 합방을 반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방에 있는 사림들이었습니다.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미 지방의 힘은 너무 쇠약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패한 그 권력들을 통제할 힘은 잃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제 식민지가 됐고, 여러분들 놀랍게도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도의회나 군의회 또는 군이나 부 비슷한데 지방자치를 했습니다. 절대 안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동기는 약간 다릅니다. 일제시대 때 왜 지방자치를 했을까요? 일제시대 때는 인권이 보호되지도 않고 참정권도 보장되지도 않고 그야말로 강압 무단 통치를 했는데 1930년대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를 합니다. 놀랍게도. 지방자치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지, 일본 본토에서 식민지로 이주한 일본인들이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식민지에 있다고 왜 우리가 참정권이 없느냐? 그래서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약간 돈이 있고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춘 매우 제한된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이런 이제 도의회 같은 지방자치가 현대적의 지방자치가 이때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제 식민지 시대의 지방자치의 그릇된 유산. 이거 제가 강의할 주제는 아닌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식민지 시들에 도의회나 군의회에 참여한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친일파였겠습니까? 아니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친일파였겠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 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들의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반영하는 일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지방자치의회의 전통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서는 지방자치를 명시한 헌법을 만들고 지방선거도 하지만 군사 독재가 되면서 이제 지방의회를 해산해버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통일되기 전까지는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각급 행정구역의 장을 모두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청와대에서 전국을 다 통치하는 자, 이런 구조가 지금 아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진 구조입니다.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고 산업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근대화 산업화와 더불어서 이런 중앙 집권 체제, 지방자치가 없는 자, 이런 매우 변질된 국가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가 민주화가 되면서 그 지방자치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6.29 선언에 6.29 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군사 독재 정권이 이제 평화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앞으로 이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때 보면 대통령 직선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진짜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지 않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물론 이제 김대중, 그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사면석방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 그래서 지방자치를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1995년부터 이제 지방선거를 하게 되고 꾸준히 4년 간격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을 선거하고 지방의회를 뽑고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시도지사를 포함을 해서 시군구 의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 우리 도봉구청처럼 구청장도 뽑고 구의회도 하고 그래서 도봉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도봉구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운영하는 자, 이런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지방자치가 좀 이따 설명되겠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 중에는 별 관심들이 없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에 관한 얘기하면 대부분 시의원, 구의원들, 부정, 비리, 해외 연수, 등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왜 월급 인상해가지고 왜 그 아까운 세금 쓰느냐, 이런 얘기들만 주로 나오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는 거의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뉴스에 등장하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뉴스의 거의 80~90%는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전에 해본 경험도 없고 해봤더니 별로 신통한 것 같지도 않고 맨날 저런 것들만 하는데 왜 내가 지방자치를 지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하는 이런 의식이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다라는 것. 이걸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제 생겼습니다. 누구냐? 정치인들입니다. 지방자치가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방자치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방자치는 별거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권력을 그 지방 사람들이 갖도록 분산시키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도봉구의 일은 도봉구민들이 하고 노원구의 일은 노원구민들이 하고 근데 그걸 마땅치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방자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슬로건을 정치인들이 바꿉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 발전, 자, 지방 분권, 자, 이 얘기를 꺼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이 덥석 묻습니다. 혹합니다. 왜? 불균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봉구 저쪽에 뭐 강남구나 서초구에 비해서는 너무 재정 자립도도 낙하고 모두 나쁘고 이거 불균형이야. 너무 얘기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플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미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아까 말한 그 도시와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가 매우 현격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보면 그거는 이 GDP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우리나라 GDP의 절반 이상을 서울, 경기 지역이 다 차지한다는 특정 지역들이.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자,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제 세계화라는 화두가 또 등장하면서 민주화 막 하자마자 또 세계화 한다고 막 하면서 이 세계화 과정에서 지역들이 살려면 이렇게 기업을 많이 하는 이런 지역으로 바꿔야 된다. 무슨 얘기냐? 각 지역마다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 기업하기 나쁜 지역 등등 이렇게 표를 매기고 여기에 따라서 지원도 해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균형된 상태에서 이걸 보완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마구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보수 진보 무슨 여당 야당을 떠나서 한국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 분권은 이상과 현실, 지방 분권은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면 지역사회를 혁신하고 중앙정부를 혁신하고 지방정부를 혁신하고 해서 빈권형 지방 선진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까 있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같이 이렇게 지방이 골고루 잘 분권화돼 있고 균형을 이루고 잘 사는 자,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실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치를 할 능력이 없는 지역에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권을 해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하고 옆집, 두 집이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항상 우리 집 살림살이를 다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분권과 균형 발전은 자치 능력이 없이는 지역이 그런 권력을 준다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거. 자치 능력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를 해도 부패 세력만 늘어나고 특정 집단이 이익만 독차지하고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소외되고 자, 이런 형식이 된다는 거죠. 지역 간의 균형 발전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이 자생력,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힘을,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중앙에서 아무리 균형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방자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자치라는 것을 정부만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 주민들이 주도하는 자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래서 심지어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자치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지방자치제도 해서, 즉, 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점들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자치, 즉,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2세들이 다른 데 갈 생각 안 하고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청사진을 그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치라는 것은 제도화되면서 오히려 비리 구조의 커다란 사슬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국회의원과 뭐 그 청와대와 뭐 재벌 간의 이런 비리 구조였다면 이제 그 비리 구조 사슬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의 확대가 아니라 권력의 부정부패 문화의 확산, 하향을 오히려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정당공천을 받아야 당선이 됩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정당공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당공천, 우리가 서구 선진국의 민주주의 방식이라면 정당공천은 당원들이 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근데 우리나라 정당공천은 당원들이 안 해요. 적어도 국회의원 이하.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개방형 경선을 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 정도로 가면 정당 공천을 하는데 그 공천제는 소수의 몇 사람이 사실상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이 본선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경상도에서는 어떤 당 공천을 받으면 선거운동 안 해도 당선이 되고 전라도에 가면 어떤 당 공천만 받으면 선거운동 안 해도 당선이 됩니다. 도봉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당 공천을 못 받으면 당선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기초의원들, 정당 공천을 누가 지고 있느냐?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지방의원을 공천해주고 대신 그 지방의원들은 그 국회의원의 선거를 위해서 몸바쳐 일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 공천을 못 받으면 본선에도 당선 가능성이 아예 떨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 선거 때 이것만이라도 없애자라고 했다. 이것 때문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만 반대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럼 앞으로 우리 선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즉,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로 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들은 자치라는 것은 말만 걸어놓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 자치의 의미는 실종되고 자치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답답하니까 자, 그래서 일부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를 할 즈음, 즉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지역별 이 참여자치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참여자치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은 창립돼야 할 때가 가장 번창성. 요즘 자영업자들 같습니다. 개업날 손님들 제일 많이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참여자치라는 것이 이제 이 참여자치 운동의 이상은 무엇이냐? 자, 지방자치, 지역자치, 자치분권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활성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시민단체도 만들고 다양한 그 사회 영역에서 참여를 하자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참여자치단체를 만들었습니다만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 주된 이유를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참여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여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참여는 생각입니까? 행동입니까? 참여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감한 겁니다. 참여한다. 어떤 일에 동참한다. 참여한다.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려면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개가 밤에 갑자기 막 짖는다면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막 우상탕탕 한다면 설거지가 미숙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랄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에는 원인과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여는 어떤 것들은 행동인데, 자,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의 과정입니다. 인지와 행동. 어떤 행동을 하려면 정보를 습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을 하고, 그러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 과정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참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정보 습득 귀찮아요. 얼마나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도 많고 길거리에서 전단지도 많이 나눠주고 관심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 어떤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나 동의해, 나 관심 있어, 참 안 됐구나. 이런 감정적인 표현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거의 예를 가지고 한번 참여를 설명해 봅시다. 자, 선거를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거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나왔는지, 언제 선거하는지, 후보자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선거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선거에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마치고 이런 강의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보 욕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는 선거에 전혀 무관심한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감. 그것은 무슨이냐? 자신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보자가 있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라고 정말 싫어해서 그 사람이 안 되게끔 다른 사람을 찍어줄 정도의 그러한 감정들이 있어야만 투표장에 간다라는 겁니다. 누가 돼도 상관없으면 투표장에 갈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 후보자들 누가 득표를 많이 할 것이냐, 누가 지지율이 높으냐 이런 여론조사도 많지만 당신들 앞으로 투표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여론조사들도 꽤 있죠. 지금 보면 한 80% 중반 정도 됩니다. 어때요? 80% 중반 여론조사한 것보다 실제 5월 9일 선거일 날 투표율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대부분 다. 그렇죠. 저도 내기를 하라면 낮을 거라는 거에 내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요인들이 중간에 없기 때문에 투표할 거냐 말 거냐라고는 물어볼 때는 그래도 전화 여론조사니까 한다고 해야지. 약간의 거짓말 한다고 크게 또 앞으로 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나는 안 하겠어.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30-40%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크게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윤리적인 당위성으로서 너는 어떻게 투표도 안 하고 사느냐? 라는 질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구 많은 나라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는 원인을 찾아보면 자,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민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많은 일들 중에서 투표하는 것만큼 참여하기 쉬운 것이 또 뭐가 있나요? 제 생각에 추운 겨울에 촛불 집회에 나가거나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건 이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투표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이슈에 어떤 현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 지역자치, 분권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고 경험적으로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정보도 별로 많지도 않은 자 이런 일들에 시민들, 주민들 참여를 얻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왜?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공감도가 별로 없다라는 거. 자기가 평생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고 내 자식들도 여기서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모순된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투표 불참을 보면 선거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공감할 만한 후보가 없으면 아주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봉구를 봤더니 도봉구 참여자치를 제가 구글 검색을 해서 봤더니 그 도봉구청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에서 무슨 행사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지금 이거 하는 이 광자 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주민 참여 예산 쟀다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뭘 하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의 전공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인간 행동으로서의 참여 단계에서 정보, 관심, 공감 이 부분이 없다면 이 자치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지금의 도봉구처럼 제도는 많지만 사람들은 관심 없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 라는 거죠. 저는 그 이유를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접근을 합니다. 제가 그 지방자치 주민참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언론, 특히 지역 단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제가 접근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일단 여기 아직 그 그룹들이 이제 40, 50대 그룹들이 많으시니까 전통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게 신문입니다. 집에서 종이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한 30%? 지금 우리나라 신문 구독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평균치보다는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독하는 신문은 여기 있는 신문들 중에 하나일 거고 이 신문들의 특징은 모두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 도봉구에 사시니까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 구독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서울시 도봉구에 살면서 부산 영도구나 또는 대구 수성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본다면 돈 주고 구독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그럴 리 없겠죠.
근데 만약에 부산의 해운대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만드는 신문을 읽고 대구 수성구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만드는 신문을 본다면 어때요? 그럼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자,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 신문의 경우에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문, 방송,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포털, 인터넷 모두 뉴스는 서울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울 집중도가 높은 게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 언론사들이 언론사에서 만드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냐하면 서울에서 만드는 신문에는, 서울에서 만드는 방송에는, 서울 사람들이 만드는 포털 뉴스에는 서울 사람들을 위한 뉴스 위주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대구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은 배제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 전문 채널, 뭐 YTN이니, 뭐 연합뉴스니, JTBC니, KBS, MBC 모두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든 언론은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뉴스를 입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와 저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워싱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지만 방학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봉구청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봉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지역 뉴스에 대해서, 도봉구에서 일어난 뉴스에 대해서 어떤 입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도 아마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지 교통사고가 일어났는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본 TV나 인터넷 뉴스에서 도봉구에 관한 뉴스가 없었어요. 여기 무슨 도봉산에서 큰 무슨 군안 사건이 발생하든지 도봉구청장이 무슨 뭐 범죄 비리에 연루돼 있든지 아니면 뭐 대선 후보자들이 여기 방학동 시장에 와서 선거 유세를 하든지 그 정도나 돼야 도봉구청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뉴스는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 시간 체크해야 된다고 해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맨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학교 급식이 무슨 식중독이 뭐 심각하다. 그럼 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떤지, 여성들에 대한 범죄가 심각하다. 강남구청에서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도봉구는 어떤지.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엄마랑 거리가 거의 29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영국에서 한 통계를 보면 자기가 하루 움직이는 반경이 10km가 넘지 않습니다. 즉 반경 10km 내에 자기 직장, 학교, 쇼핑, 친구 모든 게 반경 10km 내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이사를 가서 다른 지역에 가 산다는 거예요. 하루만 그러냐, 이틀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조건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집값도 그렇고 범죄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항상 지역 뉴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월등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지역 뉴스는 모르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9시 뉴스 하면 여러분들 지역 뉴스 안 나옵니다. 8시 JTBC 뉴스 해보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무리 뒤져보세요. 도봉구에 관한 뉴스가 얼마나 되는지. 도봉구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홍보 자료를 계속 보내지만 신문 방송에 나는 건 얼마나 됩니까? 무슨 얘기냐? 구민들에게, 도봉 구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얼마나 되냐라는. 근데 이걸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데, 이걸 당연시하고, 이게 왜냐면 식민지 시대에 거쳐서 지금까지 거의 근 100년 동안 한국에 언론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지역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미국인들이 뉴스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요건데 텔레비전, 라디오, 그다음에 신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 봤더니 우리처럼 뭐 ABC, CBS, CNN 이런 것들보다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지역의 텔레비전 뉴스입니다. 지역의 텔레비전 뉴스. 텔레비전 뉴스인데 지역 뉴스를 하는 텔레비전 뉴스. 자, 신문도 봐도 그 다음에 여기 뭐 뉴욕 타임스도 있고 USA 투데이도 있고 워싱턴 포스트도 있고 뭐 퓰리처상도 받고 최고 품질의 미국 신문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위에 지역 신문들이 있습니다. 지역 신문들을 이용하는 비율이 이런 뉴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높은 게 또 뭐가 있냐면 로컬 라디오 뉴스, 지역의 라디오 방송 뉴스. 그러니까 지역의 라디오 뉴스,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이 굴지의 다른 것들을 제치고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역 뉴스를 매우 중시해. 아까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지역 뉴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지역 방송이나 지역 신문, 지역 라디오들을 이용하게 되고 그런 방송사들이나 그런 신문사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패턴이 아니니까 지역에 신문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이 디지털로 가면서도 여전히 이런 로컬 텔레비전, 그다음에 로컬 뉴스페이퍼, 지역 방송과 지역 신문의 인터넷판들이 다른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과 경쟁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역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지역 뉴스는 없고 국제 뉴스와 전국 뉴스. 그래서 나라 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무지무지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지역 일에 대해서는 남의 집 일처럼 생각한다는.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안전하고 번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살기 좋고 삶의 질이 높고 이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 중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큰 방송국 하나, 큰 신문사 하나 있으면 되지. 어떻게 뭐 각 시군, 각 구마다, 동마다 신문사나 방송국을 어떻게 두느냐. 천만의 말씀. 뉴욕 시내에서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신문이 100여 개가 넘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에서, 퀸스에서. 이런 신문들은 인터넷 신문도 있고 주간 신문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뉴욕 타임스도 보고 뉴욕 포스트 같은 일간 신문도 보지만 라디오도 듣지만 지역 텔레비전도 보지만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신문 또는 종이 신문, 주간 신문 이런 것들도 아주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역의 뉴스, 지역의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무관심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매우 예외적이고 매우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와 정보 측면에서 심각한 영양 불균형이죠. 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대선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도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지난번 도봉구는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 수 있나요? 선거 때 뭐 여러 가지 약속 같은 건 하셨을 텐데,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국회에 나가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저희도 지역신문 4개 있습니다. 아, 4개나 있습니다.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4개로 해가지고. 아, 예. 그래서 제가 도봉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 있는지를 체크를 했더니 없어서, 그렇다면 일단 그거는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회의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을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근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KBS가 알려줍니까? 조선일보가 알려줍니까? 한겨레 신문이 알려줍니까? 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 지역에 언론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언론이 있어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 지역 대표자들의 근황조차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음 주제는 선거와 언론인데, 이 선거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언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대선에서 아까 제가 맨 앞에 보여준 5명 중에서,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후보자를 직접 만나고 당신 얼마나 잘할지 못할지 면접 보고 뽑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뉴스와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에서 중요한 게 결국 언론인데, 이러한 언론이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대선할 때, 즉 대통령 한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전국 단위 언론이 대부분 전국 단위 언론이기 때문에 YTN이 됐든 연합뉴스가 됐든 JTBC가 됐든 TV조선이 됐든 KBS가 됐든 MBC가 됐든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상관없이 모든 언론이 일제히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낱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을 두고 유권자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도봉구청장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봉구 국회의원 뽑을 때는 어때요? 도봉구 구의원 뽑을 때는 그러면은 그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누가 전해주나요? 한겨레 신문이? 조선일보가? KBS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용해 보신 분, 지난 선거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이트에 들어가신 분. 공보물 정도로 법적으로 보내주는 거. 자, 우리가 선거 공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약이다. 선거할 때 한 약속하고 선거 끝나고 한 약속의 실천, 많이 다른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앞으로 제가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뽑는 것은 중고차 사러 가가지고 중고차 딜러가 이 차 이렇게 좋은 차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 믿고 덜썩 차 사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해봐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지지율도 있고 공약도 비교해주고 자질도 해주고 흑색 선전도 해주고 뭐 등등등등 정보와 뉴스가 너무 많아서 짜증날 정도지만 국회의원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자치의회에 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정보를 줍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현실들이 생긴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미디어가 그러니까 뉴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정 지역은 서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 사람이 특히 무슨 혜택을 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 정도 되니까 20% 정도가 살고 있는 거고요. 전체 인구에.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지금 서울에 있는 KBS 시청률은 전 국민들이 전국에서 TV 수상기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대부분 인구 비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돼서 전체 KBS 수신료의 20%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방송 제작비의 90%를 서울에서 쓰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본사는 다 서울에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90%가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검색 엔진도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네이트 이것도 모두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방송이나 이 뉴미디어처럼 서울 집중도가 높은 분야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자, 이러한 방송, 미디어, 신문, 자, 이런 것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송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권력이 방송이나 신문을 통제하거나 또는 거래하기가 이보다 쉬울 수가 없다입니다. 언제부터 해왔느냐?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절에도 그렇고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려고 들었습니다. 뭐 식민지 시절이나 또는 군사독재 시절엔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죠.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언론을 통제한 겁니다. 지금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 뭔가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입니다. 앞으로 3년 후면 창간 100주년. 1920년에 창간 100주년. 회사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100년 된 회사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활명수를 만드는 동화제약 정도 외에 일제 때 시작해서 기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언제 생겼어요? 언제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1920년. 왜 1920년일까요? 1920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1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1년 전에 3.1운동이 있었죠. 자, 제가 언론의 역사를 좀 설명을 해야 우리가 왜 이런 지역적인 뿌리를 무시하는 언론들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틀어진, 변질된 사회가 됐느냐라는 걸 설명하려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 과정을 설명해야 됩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됐습니다.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된 후에 일제가 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언론사를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언론사를. 그래서 총독부의 기관지 하나만 남겨두고 사실상 모든 언론사들을 통제했습니다. 신문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 당시엔 아직 방송은 없었던 시절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하는 우민화 정책이죠. 무단 정치.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배우지도 못하게 하고 언론 신문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그냥 무지몽매하게 만들면 결국 우리가 지배하는 이 식민지에 순응하고 그 대일본 제국의 이류 국민으로서 순종할 것이다라고 기대한 겁니다. 일제가. 근데 웬걸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뭐 촛불 시위나 태극기 시위에 뭐 100만 명 참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하철 공짜로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사람들 모이라고 할 수 있고, 텔레비전에서 맨날 뭐 사람들 모인다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래서 나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끔 사람들에게 만드는데, 1919년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통수단도 없었고, 당연히 시위에 참여하면 처벌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최근에 뭐 민족대표 33인을 폄하해가지고 유명 그 역사 그 강사가 지금 약간 이제 고초를 겪고 있긴 하지만, 자, 분명한 것은 많은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3.1운동,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 시위에 참여한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자, 그래서 당시 일제는 이게 한반도를 지배하는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강온 양 측이 대립을 합니다. 강경한 측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그러면 더 세게 하자. 헌병 숫자를 늘리고 군대의 숫자를 늘리고 더욱 강압적으로 통치하자라는 것이었고, 온건파들은 안 돼. 그거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 대륙으로 나가야 되는데 군인들을 한반도에, 일본군을 한반도에다 주둔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중국에 가서 더 영토를 넓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국 이 강원파 중에서 온건파가 승리합니다. 살살 달래주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채택된 것 중에 하나가 언론사를 허용해주자. 신문을 허용해주자. 이미 한일 합방 되기 전에 우리는 독립신문이나 황성신문이나 매일신보 같은 매우 양질의 신문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언론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독립신문의 창간사설을 꼭 읽어보십시오. 독립신문의 창간사설. 지금 1896년이니까 거의 120년 전에 상투를 틀고 도포를 받고 하던 우리의 정말 구닥다리 선조들이 얼마나 진보적인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민주적인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래서 그런 우리는 언론의 전통들이 구한말 어려운 시기에도 있었지만 한일 합방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을 거치고 일제가 양보를 하면서 신문을 허용을 해주자. 그래서 세 개의 신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 다음에 시사신문이라는 나중에 없어진 신문 세 개의 신문을 허용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 나라라면 이 세 개의 신문을 어디에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서울, 그 당시 한반도, 하나는 평양, 하나는 부산 정도에 만들어줘야 정상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서울에서만 만들어요. 다 서울에서만. 그리고 신문사의 본부는 지금 조선총독부에서 멀지 않은 거리. 그래서 신문의 내용이 불순하거나 또 신문의 내용이 그 독립을 옹호할 것 같으면 바로 일본 군인이 가서 신문 발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근대적인 신문, 일제시대의 신문이 등장하면서 결국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볼 수 있는 조선신문들, 조선어 신문, 한글 신문들은 조선동아였는데 서울에서만 발행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까 지방자치 얘기할 때 얘기했죠? 자, 일본에서 이 한반도로 진출한
그 많은 일본인들이 지방자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했는데 이 일본인들은 통계로 보면 1930년대 40년대 가장 많은 때가 한 30만, 30몇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전체 인구의 한 2%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조선팔도 각지에서 신문을 발행했어요. 조선팔도 각지에서. 일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군산에 모여 사는 사람들, 부산에 모여 사는 사람들, 남포에 모여 사는 사람들, 평양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일본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지역의 신문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문들 중에 일본은 일본어 파는데 일부 한글판까지 만들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40년에 이제 그 일제가 이제 본격적인 중일전쟁,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에 하면서 신문 발행을 다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조선동화 같은 한국계 신문들은 보상금을 주고 너희도 더 이상 만들지 마. 그래서 폐간을 시키긴 했지만 뭐 약간 강압적인 폐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상은 해주고 신문을 못 만들게 합니다. 일본인 신문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인 신문은 일도일사제를 합니다. 한 개 도에 한 개씩만 만들어라. 신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와서까지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신문을 만들고 지역에 관한 정보와 뉴스와 여론들을 교환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해방 직후에 양상이 달라집니다. 해방 직후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합니다. 무엇 덕분이겠어요? 무엇 덕분이겠어요? 신문을 발행하려면 인쇄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 덕분에 신문을 발행해요?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버리고 도망가서 그 시설을 인수해서 전국 각지에서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요 시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들은 대부분 그 중에서 이제 그 1등 신문이라고 오래된 신문이라고 자부하는 신문들은 다 그렇게 시작한 신문들입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 골고루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신문들이 있었지만 부산에도 신문이 있고 광주에도 신문이 있고 각 지역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신문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군사독재, 박정희 정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양상이 달라지고 이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도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중앙의 언론을 소비하는 문화가 지방에 이식되기 시작합니다. 중앙의 언론,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자기네 지역에는 자기네 지역에서도 만들지 않고 자기네 지역에 관한 뉴스는 없지만 매일매일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한겨레를 구독하고 KBS 뉴스를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뉴스라는 것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울 사람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향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화상품이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 때 너희들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 똑같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상품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500원짜리 물 마시지만 글쎄 이재용 회장은 좀 더 저 알프스에서 온 좀 뭐 좋은 물을 마시고 있지 않을까? 너희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만 그분은 아닐걸? 라면을 먹어도 좀 너희들과는 뭐 다른 걸 먹지 않겠니? 유일하게 신문, 방송, 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본다.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
자기만을 위한 뉴스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을 만든 사람은 없어요. 백악관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뉴스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군사정보는 다른 조직이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뉴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유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저 멀리 한양, 서울에 있는 데서 가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감히 넘볼 수도 없지만 텔레비전 연속극은 같이 보고 뉴스도 같이 보고 대등한 수준으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뉴스의 이용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걸 당연시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일제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산업화를 거치고 80년대 민주항쟁, 민주화했을 때 이미 거의 고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방은 중앙에 비해서 열등한 것이고, 지방방송은 꺼야 하는 것이고, 사람은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고, 자, 이런 고정관념들이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론은 가장 중앙 집중적이고 중앙에서 모든 걸.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공영방송, 이런 공영방송을 고리를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KBS를 지배하면 KBS 서울 본사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20여 개에 달하는 KBS 전국 지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MBC를 지배하게 되면 MBC가 갖고 있는 전국의 자회사들까지 다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송을, 그 신문을 자신들의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혹을 뿌리칠 정치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권 여전히 이 언론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물론 장악이라는 말은 안 쓸 겁니다. 자신들과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는 굉장히 몰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언론 권력의 분산, 지방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아까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자,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심도가 높다고 해도 지역 뉴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알고 싶지만 제가 도봉구청에 그래도 강의가 나온다고 해서 도봉구청에서 지금 도봉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뉴스를 얻고 싶은데 좀 알고 가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일단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없다라는 것.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는 결국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 자기 지역에 대한 정보는 얻기 힘들고 그러니까 관심도 가질 수 없고 공감도 가질 수 없고 그런 것들을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참여하는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존의 언론 구조로서는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결국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의 측면, 전반적인 자치의 측면, 분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자, 어제도 제가 토론을 보지 못했지만 뉴스를 봐서는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언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역 분권입니다. 이제 이것을 특정 지역과 지역 간의 대립적인 측면으로 만든다라는 거. 근데 서울의 표가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지방 분권 이건 우리 얘기하지 말자.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어느 후보도 치고 나가지 않을 겁니다. 어느 언론도 다루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왜? 지방 분권을 하려면 언론도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영국의 프로축구팀, 독일의 프로축구팀 보여드렸죠?
프로축구팀만 그렇게 분산된 게 아니라 프로축구 경기를 중계하는 방송사들도 다 분산되어 있어. 언론사들도 다 분산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이라는 것, 분권, 자치 이런 것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언론학자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분권, 언론의 지역 분산, 지방 분권이 되질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지방 분권이라는 것 또는 이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수도권의 권력과 사람이 집중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 경제적인 모순뿐만 아니라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듯이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시도 이런 것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진국,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선진국에서는 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언론에 무관심하느냐?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여론에 관계없이 투표율이 결정되느냐? 그런 것이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언론을 장악할 수가 없다는 것. 왜? 너무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촛불 시위를 상징하면 됩니다. 촛불 시위를 막았다면 아마 대선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촛불 시위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세력의 입장에서는 촛불 시위를 못 막게 장악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감히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 주체 세력들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은, KBS는, MBC는 하나만 잡으면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신문사 사장만 잡아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 분권, 주민 자치, 그 다음에 어떤 정착 시대로서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해결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역 사회의 소통, 뉴스, 여론 형성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지역 언론, 아까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언론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먼저 왜 이용하지 않는가는 여러 가지 이제부터 한참 들어갈 문제이지만 결국 이런 지역 언론이 이런 달라진 지역사회, 달라진 시대 변화에 부응해서 시대적으로도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당연히 지역사회에서도 필요한 이러한 뉴스와 정보 제공 기능, 여론 형성 기능을 잘 한다면 지역사회는 달라질 수 있고 자치와 분권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약간 성공하는 지역도 있고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우리 자치분권대학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도봉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한국 사회가 이런 자치의 필요성, 자치의 당위성, 시급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런 강의에 참석하신 것을 굉장히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자치분권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지역 언론의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